1970년대 서울의 밤거리를 물들인 수많은 넌사인과 화려한 무대 조명 속에서 한 여인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녀의 노래는 단순히 귀를 즐겁게 하는 멜로디가 아니었다. 전통적인 가요 무대에서는 볼 수 없던 폭발적인 에너지, 당당한 몸짓, 그리고 관습을 거스르는 섹시한 매력까지. 사람들은 경악하면서도 동시에 매혹되었다. 그 순간 한국 대중음악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도약하는 듯 보였다. 언론은 그녀를 두고 한국의 티나 터너라 불렀고, 대중은 가요계 최초의 섹시 아이콘이라고 칭송했다. 하지만 누구도 예상치 못한 결말이 기다리고 있었다. 어느 날 갑자기 방송에서 그녀의 노래는 사라졌고, 이름석 자마저 금기처럼 입 밖에 올리기 힘든 존재가 되었다. 팬들은 충격 속에서 속삭였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왜 그렇게 눈부시던 그녀가 순식간에 자취를 감췄을까? 정치적 음모라는 추측, 충격적인 사건의 희생자라는 소문, 심지어 가까운 동료들조차 고개를 저으며 침묵했다. 단 한 가지 확실한 건 그 중심에 늘 김추자라는 이름이 존재했다는 사실이었다. 한국 대중음악사를 바꿔놓은 동시에 가장 극적인 몰락을 겪은 여인. 그녀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1969년 20살의 김추자가 무대에 올랐을 때 한국 대중음악계는 그야말로 충격을 받았다. 데뷔곡 늦기 전에를 작곡한 이는 한국 록의 대부라 불린 신중현이었고, 그는 처음부터 그녀 안에 잠재된 폭발적인 에너지를 간파했다. 수수하고 단정한 이미지를 강요받던 당시 여성 가수들과 달리 김추자는 무대 위에서 자유롭고 대담했다. 몸을 흔들고 눈빛으로 관객을 휘어잡았으며, 심지어 미니스커트와 화려한 안무를 과감히 선보였다. 1970년 드라마 주제가 님은 먼 곳에 가 전국을 휩쓸며 그녀의 이름은 순식간에 대중의 입에 오르내렸다. MBC 가요대제전에서 최우수 신인상을 거머쥔 그녀는 단숨에 가요계의 중심에 섰다. 이어 발표한 거짓말이야 1971는 김추자 신드롬을 불러일으키며 라디오와 길거리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왔다. 젊은 세대는 그녀의 당당한 무대 매너에 열광했고, 보수적인 어른들은 품위에 어긋난다며 고개를 저었지만 그 논란조차 그녀를 더욱 돋보이게 만들었다. 1970년대 초반 김추자는 가히 한국의 티나 터너라 불릴 만했다. 거침없는 가창력, 요염하면서도 파워풀한 무대 퍼포먼스, 그리고 신중현 사단과의 협업은 기존 가요계에서 볼 수 없던 신선한 충격이었다. 1969년부터 1980년까지 10여 장의 앨범을 발매하며 월남에서 돌아온 김상사, 커피 한 잔 같은 곡을 불러 젊은이들의 우상이자 시대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다. 무대 위의 그녀는 그야말로 살아있는 불꽃 같았다. 조명 아래서 온몸을 흔드는 그녀의 모습은 억눌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청춘들에게 해방감을 안겨주었다. 카메라가 따라잡지 못할 정도로 강렬한 동작, 허스키하면서도 매혹적인 음색, 그리고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카리스마. 그 모든 것이 합쳐져 김추자는 단순한 가수가 아닌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떠올랐다. 1970년대 중반, 김추자는 해외 언론에도 소개되며 한국 대중음악의 얼굴로 불렸다. 한때는 그녀의 공연을 보기 위해 수천 명의 관객이 몰려 극장이 마비되기도 했다. 팬들은 그녀의 머리 모양과 의상을 따라했고, 젊은 여성들은 그녀처럼 자유롭고 당당하게 살고 싶다고 고백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자유분방함과 파격적인 이미지가 이후 그녀 인생의 가장 무거운 족쇄로 돌아오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던 그 무렵, 김추자의 삶에는 서서히 보이지 않는 금이 가기 시작했다. 무대 위에서의 폭발적인 에너지와 대중의 열광적인 반응 뒤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압박과 고립이 숨어 있었다. 그녀가 등장할 때마다 수많은 팬들이 몰려들었지만 동시에 언론은 그녀의 사소한 행동 하나까지 침소봉대하며 기사로 내보냈다. 섹시하다는 찬사가 퇴폐적이다라는 비난으로 바뀌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1971년 겨울, 그녀의 경력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사건이 터졌다. 당시 매니저였던 소윤석이 술자리에서 갈등 끝에 그녀의 얼굴에 소주병을 내리친 것이다. 김추자는 얼굴에 100여 바늘이 넘는 봉합 수술을 받아야 했고 6차례나 수술대를 오가야 했다. 언론은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지만 정작 그녀에게 남은 건 얼굴의 흉터와 깊은 심리적 상처였다. 그녀는 더 이상 무대에 설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냉소적인 예측들이 쏟아졌다. 설상가상으로 사회적 분위기도 그녀에게 불리하게 돌아갔다. 1970년대 중반, 정부는 대중문화를 철저히 통제했고 가수들의 자유분방한 퍼포먼스를 풍기문란으로 낙인 찍었다. 김추자의 무대 역시 검열의 대상이 되었고 의상과 춤 동작 하나하나가 규제에 걸렸다. 신문 사설에는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가수라는 비난이 실렸고 일부 방송국은 아예 그녀의 출연을 꺼리기 시작했다. 겉으로는 여전히 섹시 아이콘으로 불리며 수많은 팬을 거느렸지만 김추자의 내면에는 점점 불안과 고립감이 쌓여갔다. 동료들조차 그녀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업계에서는 언제든 문제가 될 수 있는 위험한 스타라는 시선이 번져나갔다. 화려한 조명이 꺼진 뒤 그녀에게 남은 것은 깊은 외로움과 자신을 갉아먹는 불안뿐이었다. 1975년 말, 한국 가요계 전체를 뒤흔드는 초대형 스캔들이 터졌다. 정부는 사회기강 확립을 명분으로 대대적인 연예인 마약 단속을 벌였고 수십 명의 가수와 배우들이 줄줄이 체포됐다. 그 중심에 김추자의 이름이 있었다. 당시 경찰은 그녀가 대마초를 흡연했다는 혐의를 발표했고 신문 한 면에는 그녀의 이름이 굵은 글씨로 박혔다. 대중은 충격에 빠졌고 한때 청춘의 해방구라며 그녀의 무대를 열광적으로 지켜봤던 팬들조차 혼란스러워했다. 실제로 그녀의 죄는 비교적 가벼웠다. 단순 흡연 혐의로 징역형 대신 벌금과 보호관찰이 내려졌고 곧 풀려날 수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이후였다. 정부는 김추자의 노래를 전면 금지했다. 이유는 황당하게도 청년들을 선동할 수 있는 위험한 가사와 풍기문란을 조장할 우려 때문이었다. 단순히 법적 처벌을 넘어 그녀의 음악과 이름 자체가 사회적으로 지워진 것이다. 라디오에서는 그녀의 목소리가 사라졌고 음반 가게에서도 그녀의 앨범은 철거됐다. 방송국 PD들은 위에서 내려온 지침이라며 그녀의 출연을 거부했고 동료 가수들조차 연락을 끊었다. 하루아침에 스타에서 금기어가 되어버린 그녀는 집 밖을 나서기도 어려웠다. 언론은 그녀를 향해 타락한 스타, 청년을 망치는 가수라는 낙인을 찍었고 악의적인 루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그러나 진짜 비극은 세상의 시선보다도 가까운 관계에서 찾아왔다. 이미 1971년 소주병 사건으로 깊은 상처를 입었던 그녀는 이후에도 업계에서
문제적 스타로 낙인 찍혀 고립됐다. 매니저와 제작자들조차 등을 돌렸고 심지어 그녀의 이름을 이용해 개인적 이득을 챙긴 사람들도 있었다. 동료들 사이에서는 김추자는 위험하다, 그녀와 엮이면 나까지 불똥이 튄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돌았다. 1978년 긴 공백 끝에 그녀는 대한극장에서 열린 복귀 무대를 통해 다시 노래하려 했다. 수많은 팬들이 몰려들었고 무대 위에서 그녀는 여전히 불꽃처럼 빛났다. 그러나 환호성 뒤에는 냉정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다. 방송 금지는 여전히 풀리지 않았고 공연 활동에도 제약이 많았다. 사람들은 그녀를 여전히 스캔들의 아이콘으로 바라봤고 과거의 그림자가 새로운 시작을 짓눌렀다. 1980년 5번째 앨범을 발표했지만 반응은 미미했다. 정치적 상황은 여전히 그녀에게 불리했고 언론은 그녀의 복귀를 사실상 무시했다. 그해 김추자는 마침내 무대에서 완전히 내려왔다. 불과 30세, 여전히 노래할 수 있는 나이였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대중 앞에 울려 퍼지지 않았다. 뒤늦게 알려진 사실은 그녀의 퇴장이 단순한 은퇴가 아니었다는 점이다. 일부 증언에 따르면 당시 정권의 강한 통제와 블랙리스트 정책 속에서 그녀는 사실상 활동 금지를 당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겉으로는 자발적 은퇴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시대와 권력이 그녀를 강제로 무대 밖으로 몰아낸 셈이었다. 김추자의 삶은 그렇게 단번에 무너졌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아래서 불꽃처럼 타올랐던 여인이었지만 권력의 그림자와 배신, 폭력, 그리고 사회적 낙인은 그녀를 철저히 고립시켰다. 그녀의 추락은 단순히 한 가수의 몰락이 아니었다. 한국 대중문화가 얼마나 쉽게 권력의 도구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뼈아픈 상징이기도 했다. 무대를 떠난 이후 김추자의 삶은 상상 이상으로 고단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가 꺼지자 남은 것은 끝없는 고립과 침묵뿐이었다. 한때 그녀의 이름을 연호하던 팬들은 새로운 스타들을 쫓기 시작했고 언론은 그녀의 존재를 의도적으로 지원했다. 음반 가게에서조차 그녀의 앨범은 자취를 감췄고 방송국 아카이브에서는 그녀의 노래가 금지곡이라는 도장이 찍힌 채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다. 경제적 어려움도 뒤따랐다. 활동 중단으로 수입은 끊겼지만 치료와 생활비는 계속 필요했다. 1971년 사건으로 남은 흉터와 잦은 수술은 그녀의 몸과 마음을 지치게 했고 무엇보다도 더 이상 노래할 수 없다는 불안이 삶을 짓눌렀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녀를 스캔들의 아이콘으로 기억했고 사회적 시선은 차갑기만 했다. 누군가는 그녀를 동정했지만 대부분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1981년 그녀는 결국 무대를 완전히 포기하고 결혼을 선택했다. 배우자가 된 이는 박경수 교수로 일반인과 다름없는 삶을 원했던 그녀는 대학가 인근의 조용한 집에서 가정을 꾸렸다. 딸을 낳고 어머니로서의 일상에 몰두했지만 음악과 무대가 남긴 공허함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인터뷰조차 거절하며 세상과 거리를 두었지만 한때 그녀의 무대를 보며 자라난 세대는 김추자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라는 질문을 잊지 못했다. 그녀의 부재는 곧 하나의 신화로 변했다. 후배 가수들이 그녀의 이름을 언급할 때마다 대중은 짧게 탄식했다. 그녀가 있었다면 한국 가요는 더 달라졌을 것이다. 김추자는 현실에서 지워졌지만 역설적으로 전설 속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 본인에게는 그것이 결코 위안이 되지 않았다.
잊히는 고통은 찬란했던 순간보다 더 깊은 그림자로 남았다.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수십 년 뒤, 그녀는 다시 세상 앞에 모습을 드러내려 했다. 세월은 흘렀다. 사람들은 1970년대에 섹시 아이콘을 잊은 듯 보였지만 음악 팬들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김추자의 이름이 아련하게 남아있었다. 그리고 2014년 믿기 힘든 소식이 전해졌다. 김추자가 무려 33년 만에 새 앨범을 발표하고 무대 복귀를 준비한다는 것이었다. 이미 60이 넘은 나이였지만 그녀의 목소리와 무대에 대한 열망은 여전히 꺼지지 않았던 것이다. 언론은 전설의 귀환이라며 앞다투어 보도했고 팬들은 설레는 마음으로 그녀의 복귀를 기다렸다. 당시 그녀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저는 여전히 노래할 수 있고 제 이야기를 음악으로 전하고 싶습니다. 목소리에는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었지만 여전히 강인하고 단단한 울림이 있었다. 그러나 복귀는 쉽지 않았다. 그녀가 컴백 무대를 준비하던 그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면서 모든 대중 행사가 취소되었고 그녀의 공연도 연기됐다. 그리고 그 영예는 결국 무기한으로 이어졌다. 팬들이 간절히 바랐던 순간은 끝내 실현되지 못했다. 오늘날까지 김추자는 사실상 은둔 속에서 지내고 있다. 간혹 과거의 영상이 인터넷에서 회자되며 이런 가수가 있었다는 놀라움이 퍼지지만 정작 그녀 자신은 세상과 거리를 두고 산다. 그녀의 이름 앞에는 여전히 한국의 티나 터너, 가요계 최초의 섹시 아이콘이라는 수식어가 붙지만 정작 그녀는 그 화려한 수식어와는 정반대의 조용한 삶을 택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단 하나. 그녀의 노래와 무대는 여전히 전설처럼 남아있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녀의 마음속 진실을 끝내 알지 못한다. 우리가 사랑했던 그녀, 김추자. 그녀는 화려했던 만큼이나 외로웠던 여인이었다. 김추자의 삶은 한 시대의 영광과 비극을 동시에 품고 있다. 무대를 불태웠던 그녀의 목소리는 지금도 수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다. 하지만 우리는 과연 그녀의 고통과 진실을 제대로 이해했을까?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에 가려진 그림자를 우리는 끝내 보지 못한 것은 아닐까? 여러분은 김추자의 무대를 기억하시나요? 그녀의 노래에 가슴이 뛰었던 순간이 있었나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고 댓글로 그녀에 대한 추억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앞으로도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할 아티스트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계속 만나보시기 바랍니다.